창밖에서는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장식된 거실 안의 분위기는 그 폭우보다 훨씬 더 살벌하고 위협적이었다. DH건설의 대표이사인 박도훈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거칠게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날카로운 종이의 모서리가 이연화의 하얀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바닥에 흩어지는 사진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 사진들 속에는 그녀가 낯선 남자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듯한 누가 봐도 조잡하게 조작된 장면들이 담겨 있었고 도훈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박도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화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고 그의 입에서는 모욕적인 언사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연화가 자신의 배경과 재력을 보고 접근한 꽃뱀이라며 매도했고 이제는 다른 남자와 놀아나며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최민아가 마치 겁을 먹은 듯 도훈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는 감출 수 없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나는 도훈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그의 화를 돋우는 말들을 속삭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천천히 집어들었고 그 속에 조잡한 합성을 보며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투자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였지만 지난 3년 동안 박도훈이라는 남자를 사랑해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었다. 그녀는 도훈의 사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남몰래 막대한 자금을 우회 지원하며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멸시뿐이었다. 연화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녀는 더 이상 이 남자에게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박도훈은 연화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는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라며 당장 이 집에서 몸만 가지고 나가라고 소리쳤고 자신의 관대함 덕분에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덧붙였다. 서류에는 연화에게 불리한 조항들만 가득했지만 도훈은 그녀가 갈 곳 없는 고아 출신이라며 그녀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최민아는 도훈의 등 뒤에서 연화를 향해 승리의 눈빛을 보내며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자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연화가 무릎을 꿇고 빌거나 울며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런 비참한 모습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나는 도훈에게 연화가 불쌍하니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주자며 가식적인 동정심을 보였지만 그 말은 오히려 도훈의 신경을 긁어 연화를 당장 쫓아내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녀는 이 저택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이연화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는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도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슬픔 대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어서 도훈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연화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자체로 써 내려갔다.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만이 거실의 정막을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박도훈의 파멸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날카롭고 명징하게 들려왔다. 서명을 마친 연화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동작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도훈에게 당신이 선택한 이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나직하게 말했지만 흥분한 도훈의 귀에는
그저 패배자의 허세로만 들릴 뿐이었다. 도우는 콧방귀를 뀌며 경비원을 불러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연화는 스스로 걸어 나갈 테니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경비원들은 주춤거리며 길을 터주었고, 그녀는 당당하게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센 비바람이 연화의 가냘픈 몸을 강타했고, 차가운 빗방울이 순식간에 그녀의 옷을 적셨다. 등 뒤에서는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연화는 어두운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는데, 빗물에 젖은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보다는 오히려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고고해 보였다. 그녀는 한 손을 아랫배에 살며시 가져다 대며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이제 막 8주가 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만, 도우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영원히 알 자격조차 잃어버렸다. 연화는 빗속을 걸으며 아이에게 속삭이듯 다짐했다.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며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의 뱃속 아이는 박도훈의 핏줄이었지만 이제는 오로지 이 연화만의 아이였으며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유일한 존재였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눈물을 씻어내렸고,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과 모성애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대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마이바흐 차량. 세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다가왔다.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가르며 그녀의 앞을 비추었고, 차량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신속하게 내려 그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중 가장 선두에 있던 중년의 남성이 우산을 받쳐들고 연화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김 실장이라 불리는 그녀의 최측근이자 에이레스 그룹의 비서실장이었고, 오랫동안 숨죽여 주군의 귀환을 기다려온 충신이었다. 김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을 모시러 왔다고 말하며 두툼한 담요를 꺼내 연화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연화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굳게 닫힌 저택의 대문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곳은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허상이 존재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철저히 짓밟아 버려야 할 적의 소굴에 불과했다. 그녀는 김 실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마이바흐의 뒷좌석에 올라탔고 안락한 시트에 감촉이 지친 그녀의 몸을 감싸 안았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오직 정적만이 감돌았다. 차량이 부드럽게 출발하자 연화는 담요로 몸을 감싼 채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며 김 실장에게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지금 이 시간부로 DH건설에 투자된 에이레스 그룹의 모든 자금을 회수하고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보증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녀는 법무팀을 소집하여 박도훈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길 준비를 하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거대 기업 하나를 순식간에 공중분해시킬 만큼 파괴적이었다. 김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연화의 결연한 표정을 확인하고는 즉시 태블릿 PC를 꺼내 지시사항을 각 부서에 하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박도훈이 연화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주군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는 금융권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DH건설의 신용등급을 재조정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박도훈이 겪게 될 지옥을 상상하며 은밀한 쾌감을 느꼈다. 에이렛 그룹의 자본이 빠져나가는 순간 박도훈의 회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 자명했다. 한편 저택 안에서는 박도훈과 최민아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들만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도훈은 눈엣가시 같았던 연화를 내쫓은 해방감에 취해 있었고
미나는 자신이 곧 이 집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창밖의 빗소리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파멸의 서곡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도훈은 연화가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것을 비웃으며 그녀가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빌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 시각 빗속을 뚫고 달리는 마이바흐 안에서 이연화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주치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내일 아침 일찍 검진을 예약했고 이제부터는 태교와 복수라는 두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아빠는 죽었다고 너에게는 오직 강인한 엄마만이 있을 뿐이라고 속삭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치며 차갑게 빛났다. 연화는 차 안의 미니백에서 생수를 꺼내 한 모금 마시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박도훈을 무너뜨리기 위한 1단계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믿는 순간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력을 총동원하여 박도훈과 최민아가 숨 쉴 구멍조차 남겨두지 않고 철저하게 고립시킬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정의의 실현이었다. 차가 한남동의 고급 빌라촌에 있는 에이레스그룹의 안전 가옥으로 들어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이곳은 연화가 결혼 전까지 지냈던 곳이자 그녀의 진짜 정체성이 숨쉬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익숙한 현관으로 들어서며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회장 이연화의 가면을 다시 얼굴에 썼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유약한 아내가 아니라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제왕의 모습이었다. 김 실장은 연화에게 내일 예정된 긴급 이사회 일정을 보고하며 이사들이 그녀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회의에서 DH건설에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금만 회수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박도훈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켜 그를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게 만들 작정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연화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통창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이연화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지만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것은 익숙했던 안방의 온기가 아닌 낯선 고급 침구의 서늘한 감촉이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다가 어젯밤의 폭풍우와 자신이 내린 결단을 떠올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에는 에이렛 그룹 전담 주치의인 장 박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화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며 차트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지난밤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빗속을 걸었던 충격이 임신 초기인 그녀의 몸에 무리를 주었을까봐 의료진은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장 박사는 청진기를 내려놓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하고 단호했다. 그는 회장님의 현재 상태가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태아의 심장 소리는 들리지만 유산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분간 무리한 업무는 피하고 영양 섭취와 휴식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을 거듭 상기시켰다. 연화는 자신의 아랫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일, 욕심조차 잠시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다. 검진이 끝난 후 연화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는데 그곳에는 지난 3년 동안 입었던 수수한 홈웨어 대신 최고급 브랜드의 정장들이 질비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짙은 네이비색의 테일러드 슈트를 골라 입었고 화장기 없던 얼굴에 정교한 메이크업을 하며 붉은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박도훈의 밥상을 차리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냉철한 투자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랫그룹 본사 로비에 이연화가 나타나자 출근하던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요가 일더니 순식간에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갈라졌다. 그녀의 등장은 예고되지 않은 기습적인 방문이었기에 직원들은 당황하면서도 동시에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로비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었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과 비서진의 위용은 마치 여왕의 행차를 연상케 했다. 연화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최고 경영자 회의실에 들어선 연화는 자리에 앉자마자 임원들을 향해 서류철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부재 중이었던 지난 시간 동안의 경영 실적을 보고받는 대신 자신이 구상해온 새로운 M&A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장님의 복귀와 공격적인 태세 전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놀려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다. 연화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DH건설을 타겟으로 한 전방위적인 압박 작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무팀장에게 DH건설과 관련된 모든 채권을 즉시 회수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연장을 전면 거부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법무팀에게는 DH건설의 하청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하여 집단 소송을 부추기도록 은밀하게 지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라 박도훈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기초부터 무너뜨려 그를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다. 임원들은 연화의 계획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철저하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지만 동시에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에 감탄하며 즉각적인 실행에 착수했다. 같은 시각 DH건설의 사장실에서는 박도훈이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주며 소파에 늘어져 있었다. 어젯밤의 승리에 도취되어 과음을 한 탓에 그는 오전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었고 비서가 가져온 결제 서류들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민아가 사장 의자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잡지를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미 회장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커피가 식었다며 짜증을 부렸고 사무실의 인테리어가 촌스럽다며 당장 리모델링 업체를 부르라고 소란을 피웠다. 박도훈은 미나의 철없는 행동이 거슬렸지만 어젯밤 그녀가 보여준 교태를 떠올리며 애써 화를 눌러 참고 있었다. 그는 연화가 없으니 집안이 썰렁하고 아침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 불편함을 느꼈지만 곧 돈으로 도우미를 고용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때 책상 위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도우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지점장은 DH건설의 대출 만기 연장이 본사의 심사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거부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도우는 벌떡 일어나 이게 무슨 소리냐며 따져 물었지만 지점장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우는 수화기를 내동댕이 치며 욕설을 퍼부었고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금까지 연화가 자신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뒤에서 보증을 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이번 일이 단순한 은행의 행정착오일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다. 최민아는 도훈이 화를 내자 눈치를 살피며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법인카드의 한도층에게 쏠려 있었다. 도훈은 민에게 신경 쓸 것 없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속으로는 당장 막아야 할 어음 결제 대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을 부탁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핑계를 대며 만남을 회피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를 조여오고 있다는 공포가 서서히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 아랫그룹의 회장실에서 이연화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자금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DH건설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이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차단되고 있는 현황이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다. 연화는 과거에 자신의 사비로 만든 유령 회사들을 통해 도운의 부실 채권을 몰래 인수해주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시켜 주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안전장치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고 그 결과 DH건설의 부실한 민낯이 시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임 실장이 들어와 연화에게 따뜻한 루이보스 차와 영양식이 담긴 도시락을 조용히 내밀었다. 그는 방금 들어온 첩보를 보고하며 박도훈이 사채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연화는 찻잔을 입에 가져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여유였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사채업자들에게도 미리 손을 써두라고 지시하며 박도훈이 빌릴 수 있는 돈은 오직 지옥행 티켓값뿐이어야 한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오후가 되자 DH건설 내부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게다가 최민아가 인사팀장을 불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직원들의 명단을 넘기며 해고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직원들은 꼼꼼하고 배려심 깊었던 전 사모님 이연화를 그리워하며 갑자기 굴러들어온 최민아의 아나무인적인 태도에 치를 떨었다. 회사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경영자인 박도훈만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박도훈은 하루 종일 자금을 구하러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거절과 문전박대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업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고 도대체 누가 자신을 방해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로 돌아온 그는 사무실에서 쇼핑백들을 늘어놓고 자랑하는 최민아를 보며 처음으로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미나에게 지금 회사가 부도 위기인데 쇼핑이나 하고 있냐며 소리를 질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편 연화는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배를 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준 아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으며 복수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생명력은 더욱 강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며 박도훈이 느낄 절망의 깊이는 아직 발목조차 잠기지 않았다고 되뇌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갤러리에 저장된 초음파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 두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그녀에게 세상을 뒤엎을 용기를 주고 있었고 그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화는 김 실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일 있을 주요 일간지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토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전국의 신문 한 면에 자신의 화려한 복귀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릴 계획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몸을 담그고 하루의 긴장을 풀었다. 아로마 향초의 은은한 향기가 욕실을 채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치밀한 계산들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훈이 내일쯤이면 이성을 잃고 자신을 찾아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학대했던 아내가
지금 그를 옥죄고 있는 거대한 에이렛 그룹의 정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밤이 깊어갈수록 이연화의 침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의 눈처럼 위태롭고 강렬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는 것을 잊지 않았고 꿈속에서조차 박도훈을 무너뜨리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내일은 그녀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었고 그것은 박도훈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이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잠시 반짝이다가 천천히 감겼고 세상은 그녀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 설명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도훈은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기획안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며 거만한 표정으로 경쟁업체 관계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만 따낸다면 지금의 자금난을 일시에 해결하고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비서 대신 최민아가 화려한 명품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엄숙한 회의장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연신 화장을 고치며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입찰 결과 발표가 시작되자 장내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술렁이기 시작했고 단상에 오른 심사위원장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업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다름 아닌 에이레스 그룹의 자회사인 에이레스 건설이었고 그들은 기존의 건설사들을 압도하는 파격적인 조건과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제시했다. 박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에 얼굴이 붉어져 도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박도훈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인 국토부 국장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했다. 그는 DH건설의 실적이 훨씬 우수하고 시공 능력 평가 순위도 높은데 어째서 신생업체나 다름없는 에이렛 건설에 밀렸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국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최근 DH건설의 재무 상태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돌고 있어 안정성 평가에서 큰 감점을 받았다고 넌지시 귀띔해 주었다. 도훈은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회사의 자금 사정이 벌써 관계까지 퍼졌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회사로 돌아온 박도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과 밀려드는 결제 서류들의 산더미였다. 그는 화풀이라도 하든 임원들을 소집하여 실적 부진을 질타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임원들은 모두 입을 다문 채 서로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민아가 회사 로비의 인테리어를 바꾼다며 멀쩡한 대리석 바닥을 뜯어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도훈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라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지만 민아는 자신이 사모님이라며 직원들에게 막무가내로 작업을 강행하라고 닥달하고 있었다. 도훈이 로비로 내려갔을 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최민아는 헬멧을 쓴 인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작업 속도가 느리다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폐악질에 질려 멀찍이 떨어져 수군거리고 있었고 회사를 방문한 외부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도훈은 미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제발 회사에서 망신 좀 그만 시키라고 소리쳤지만 미나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신을 위해 분위기를 바꾸려는 건데 왜 화를 내냐며 적반하장으로 대들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훈은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소파에 깊숙이 파묻혔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과거 이연화가 회사 일에 조용히 내조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녀는 단 한 번도 회사에 나와 소란을 피운 적이 없었다. 연화는 중요한 손님이 올 때면 직접 만든 다과를 준비해 직원들을 격려했고 복잡한 서류 정리도 도훈이 신경 쓰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해두곤 했었다. 도우는 그제야 연화가 있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지만 그것은 사랑이나 그리움보다는 불편함과 아쉬움에 가까운 이기적인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 박도훈은 퇴근길에 습관적으로 단골 일식집에 들러 혼자 술잔을 기울였다. 예전 같았으면 연화가 집에서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지금 그 넓은 저택에는 사치와 허영에 찌든 최미나만이 있을 뿐이었다. 도우는 취기가 오르자 연화를 쫓아낸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녀가 나가고 나서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짜증이 솟구쳤다. 그는 연화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회사의 비밀을 경쟁업체에 흘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도우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흥신소를 운영하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며 그녀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지내는지 낱낱이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는 연화가 갈 곳 없는 고아인이 분명 싸구려 모텔이나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찾아내서 다시 집으로 끌고 오면 엉망이 된 지방골과 회사 일을 수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도우는 연화를 다시 부려먹을 생각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며칠 후 흥신소 후배인 강 사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도훈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평소 어떤 뒷조사도 척척 해내는 베테랑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강 사장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형수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조회하려 했으나 접근 권한이 없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고 그녀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통신 기록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보고했다. 박도훈은 강 사장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봉투를 낚아채 내용물을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접근 불가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몇 장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도훈은 강 사장의 멱살을 잡으며 네가 돈을 더 받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강 사장은 손사래를 치며 이건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나 고위급 인사들에게나 적용되는 최고 등급의 보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형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기에 이런 보안 등급이 걸려있냐며 오히려 도훈에게 되물었다. 도훈은 멍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알던 이연화는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고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던 평범한 전업주부였지. 국가 기밀급 보안 속에 숨겨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연화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부자놈의 세컨드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배후가 그녀를 돕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억측했다. 도훈의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뒤엉키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공포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 시각 에이레스 그룹 본사의 회장실에서는 이연화가 김 실장으로부터 박도훈이 흥신소를 통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는데 박도훈이 고작 그 정도 수준의 대응밖에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녀의 정보는 이미 에이레스 그룹의 정보보안팀에 의해 철저하게 세탁되고 암호화되어 있어 일개 흥신소 따위가 뚫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연화는 김 실장에게 박도훈이 계속해서 헌물을 켜게 내버려 두라며 그가 느끼는 막막함이 곧 공포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연화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조감도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DAA 건설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알짜배기, 땅들을 급매물로 내놓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때를 노려 차명으로 그 땅들을 헐값에 사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훈의 손발을 하나씩 자르고 마지막에는 그가 서 있는 땅조차 빼앗아 버림으로써 그를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 작정이었다.
연화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잔혹하게 빛났다. 한편 집에 돌아온 박도훈은 최민아가 백화점에서 배달시킨 쇼핑백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골프채를 집어들어 쇼핑백들을 내리치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놀란 미나는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로 숨었다. 도훈은 회사가 부도 위기인데 너는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고 고함을 쳤고 미나는 울먹이며 당신이 돈 잘 번다고 해서 쓴 것뿐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며 억울해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고 그 균열 사이로 불신과 증오가 싹트고 있었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도훈은 엉망이 된 거실 한가운데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문득 연화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그녀가 자신을 떠나면서 했던 마지막 말, 당신이 선택한 이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다음 날 DH건설의 주요 협력업체 사장들이 도훈의 사무실로 몰려와 결제 대금을 독촉하며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음은 받지 않겠다며 현금 결제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자재 공급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도훈은 땀을 뻘뻘 흘리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사장들의 태도는 완강했다. 그들은 이미 업계에 퍼진 소문을 듣고 자신들도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도훈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채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비서실장이 들어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시중의 주요 사채업자들조차 DH건설에 대한 대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으며 마치 누군가가 금융봉쇄령이라도 내린 것처럼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이었다. 도훈은 수화기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벽에 갇힌 쥐꼬리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 벽 너머에 자신을 조롱하며 내려다보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날 오후 비서가 하얀색 봉투 하나를 도훈에게 건넸는데 발신인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다음 주에 열리는 RS그룹 창립기념 자선 파티의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초대장 하단에는 DH건설 대표이사 박도훈 귀하라고 정중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것은 초대가 아닌 일종의 소환장처럼 느껴졌다. 도훈은 A렛그룹이 왜 자신에게 초대장을 보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혹시 그곳에서 투자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도훈은 알지 못했다. 그 파티가 바로 자신의 몰락을 공개적으로 확인 사살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연화가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초대장을 구겨질 듯 꽉 쥐며 이것이 기회일지 함정일지 고민했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파티에 참석하기로 결심했고 비서에게 당장 최고급 턱시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절박함과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Alet그룹의 본사 건물이 거대한 위용을 뽐내며 빛나고 있었다. 그 건물의 가장 높은 곳 펜트하우스에서 이연화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파티 준비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대기 중인 스타일리스트와 비서진이 도열해 있었다. 연화는 와인 향을 음미하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어서와 박도훈, 네가 직접 걸어 들어올 지옥은 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 뒀으니까. 그녀의 붉은 입술이
매혹적인 호선을 그렸지만 그 눈빛만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가웠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의 6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앞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의 최고급 세단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박도훈은 턱시도에 매무새를 고치며 긴장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지만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민아가 가슴이 깊게 파인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즐기는 듯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었다. 도훈은 미나의 그런 경박한 태도가 거슬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연회장 내부는 이미 수백 명의 하객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터지는 샴페인 소리와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박도훈이 들어서자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차가워지더니 그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외면하거나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이미 업계에는 DH건설의 부도설과 박도훈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에 아무도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선장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도훈은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웨이터에게 샴페인 한 잔을 받아들고 목을 축였다. 최민아는 도훈의 속도 모르고 유명 여배우나 재벌가 사모님들을 보며 저들이 입은 드레스 브랜드가 무엇인지 품평하기에 바빴다. 그녀는 자신이 이 화려한 사교계의 일원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도훈에게 저 사람들 틈에 껴서 인사를 시켜달라고 졸라댔다. 도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쏘아붙였지만 미나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렸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고조될 무렵 장내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에이렛 그룹의 창립기념 자선 경매 행사의 시작을 알리자 웅성거리던 장내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사회자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이렛 그룹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수장이자 베일에 쌓여있던 회장님을 소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도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무대를 응시했는데 도대체 어떤 대단한 인물이기에 자신을 이토록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다. 거대한 황금색 문이 천천히 열리며 드라이아이스 연기와 함께 한 여인의 실루엣이 등장했다. 그녀가 걸어 나오는 순간 객석에서는 탄성과 함께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칠흑 같은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밤의 여왕처럼 고혹적이고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우아했으며 무대 중앙에 서서 관중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다. 박도훈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다름 아닌 이연화였지만 도훈이 기억하는 순종적이고 수수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짙은 스모키 화장과 붉은 립스틱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낯설고 두려웠다. 도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으로 눈을 비벼보았지만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며칠 전 자신이 비오는 거리로 내쫓았던 그 여자였다. 옆에 있던 최민아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말도 안 된다며 덜덜 떨고 있었다. 이연화는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둘러보았고 그녀의 시선이 잠시 박도훈이 서 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 찰나의 순간 도훈은 마치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고 그녀의 입가에 스치는 조소 섞인 미소를 분명히 목격했다. 연화는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명징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A렛 그룹의 비전과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배신과 신뢰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하며 누군가를 겨냥한 듯한 뼈 있는 말들을 쏟아냈다.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가볍게 여기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파트너를 배신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연화의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기업 윤리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도훈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다. 도훈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주변 사람들은 훌륭한 연설이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채 그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연화가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수많은 재계 인사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박도훈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인파를 헤치고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면서도 여보, 연화야, 나야 도훈이 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다. 그의 추태에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웅성거렸고 품이 있는 파티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위기에 처했다. 최민아는 창피하다며 도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도훈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도훈을 끌어내려는 찰나 이연화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며 천천히 도훈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낯설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는데 그녀에게서 풍기는 최고급 향수 냄새가 도훈의 코끝을 찔렀다. 도훈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로 그녀를 바라보며 연화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라고 더듬거리며 물었다. 하지만 연화는 도훈을 마치 처음 보는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저는 A렛 그룹의 회장 이연화입니다. 박도훈 대표님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도훈의 가슴을 베고 지나갔다. 도훈은 억울함에 얼굴이 붉어져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3년인데 라고 소리쳤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비서는 태블릿 PC를 꺼내 두 사람의 이혼 서류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연화는 그를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법적으로 남남이 된 사이인데 제가 굳이 당신 같은 파렴치한 인간을 아는 척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곳은 초대받은 품격 있는 분들만 계시는 자리입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연화의 독설은 거침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제야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훈은 공개적인 망신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최민아는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그머니 도훈의 곁에서 떨어져 군중 속으로 숨으려 했다. 연화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났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이 도훈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도훈은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들려 연 회장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화려한 연 회장 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 도훈은 자신이 절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자신과 연화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그때 누군가 도훈의 앞에 검은 구두를 들이밀며 멈춰 섰다. 고개를 들어보니 과거 최민아의 모함으로 해고당했던 자신의 전 비서 강 대리였다. 강 대리는 현재 A렛 그룹의 보안팀장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도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 대표님, 꼴이 말이 아니시네요.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신 물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 대리는 품 안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도훈의 무릎 위에 툭 던졌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들었는데
겉면에는 박도훈 귀하라고 적힌 연화의 글씨가 선명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봉투를 뜯었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초음파 사진과 산부인과 진단서였다. 도훈은 사진 속에 있는 작은 점을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진단서에 적힌 날짜와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임신 8주. 날짜를 역산해보니 정확히 그가 비오는 밤 연화를 쫓아냈던 바로 그날이었다. 이게 뭐야?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며 강대리를 올려다보았다. 강대리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대표님이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으신 사모님 뱃속에는 대표님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핏줄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셨죠.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손으로 아내와 아이 그리고 회사를 모두 죽이신 겁니다. 강대리의 말은 도훈의 뇌리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도훈의 손에서 초음파 사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날 밤 빗속을 걸어가던 연화가 아랫배를 감싸 쥐고 있었던 모습을 뒤늦게 떠올렸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본능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의 심장을 옥죄었고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자신이 믿었던 최민아의 거짓말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생명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최민아가 도훈을 찾으러 두리번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철없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도훈의 눈에는 그녀가 인간이 아닌 뱀 같은 요물로 보이기 시작했다. 도훈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고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불행의 원흉이 바로 저 여자라는 생각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연회장 2층의 VIP 발코니에서 이연화는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무알콜 칵테일이 들려 있었고 곁에 서 있던 김 실장은 박도훈이 진실을 알게 된 후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도훈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통스러워. 그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네가 느껴야 할 지옥은 내가 겪었던 슬픔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아. 연화는 잔을 들어 건배하듯 또 허공에 올렸다가 단숨에 들이켰다. 그녀의 표정은 복수에 성공한 자의 환희보다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생존자의 비장함에 가까웠다. 아래층 복도에서는 박도훈이 최민아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고 경호원들이 다시 그들을 제지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연화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우아하게 몸을 돌려 연회장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에게는 아직 완성해야 할 파멸의 시나리오가 많이 남아있었다. 호화로운 저택의 거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박도훈의 고함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그는 파티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최민아를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녀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볼썽사나운 꼴을 연출했다. 도훈은 핏발선 눈으로 미나를 내려다보며 이연화의 불륜 증거라던 사진들이 조작된 것임을 당장 이실직고하라고 윽박질렀다. 공포에 질린 미나는 뒷걸음질치며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도훈이 집어든 골프채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 시작했다. 결국 최민아는 울며 불며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자백했는데 그녀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돈을 주고 사진을 합성하도록 의뢰했다고 실토했다. 그녀는 도훈의 재산과 지위가 탐이 나서 연화를 모함했으며 도훈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줄은 몰랐다며 오히려 그의 우유부단함을 탓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그 말을 들은 도훈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자신이 고작 이런 저급한 여자의 얄팍한 속임수에 놀아나 완벽했던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박도훈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다가 순식간에 표정을 굳히고는 미나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미나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만 도훈은 그녀가 샀던 모든 옷과 보석들을 뺏은 채 속옷바람으로 쫓아내버렸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연화를 내쫓았던 상황이 섬뜩할 정도로 똑같이 재현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이 탐욕스러운 악녀라는 점만이 달랐다. 도훈은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미나의 저주 섞인 욕설을 들으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아침 박도훈은 퀭한 눈과 헝클어진 머리로 에이렉그룹 본사 앞에 나타났는데 그의 모습은 며칠 전에 오만한 대표이사가 아닌 노숙자에 가까웠다. 그는 로비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이연화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직원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가로막으며 사전 예약 없이는 만남이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도훈은 자신이 회장의 전남편이자 아이의 아빠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지만 경호원들은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무릎 꿇리며 냉소적인 시선만 보낼 뿐이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걸어 나왔는데 그는 바닥에 엎드린 도훈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다가왔다. 도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 실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연화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전해달라며 읍소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연화와 아이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울먹였지만 김 실장의 표정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싸늘하기만 했다. 김 실장은 도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회장님의 전원을 건조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회장님께서는 박도훈 씨가 찾으시는 아이의 아버지는 그 비오던 날 밤 이미 죽었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오로지 에이레스 그룹의 후계자일 뿐 당신과는 1%의 유전자도 섞이지 않은 남남이나 다름없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도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 실장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그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도훈은 짐짝처럼 들려나가며 처절하게 절규했다. 건물 밖으로 쫓겨난 도훈이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동안 RS그룹 본사 외벽에 설치된 거대한 전광판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ALS그룹 DH건설 적대적 인수 합병 공식 선언이라는 붉은 자막이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고 아나운서는 DH건설의 경영진이 전면 교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훈은 멍하니 화면을 올려다보았는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어 연화의 소나기로 넘어가는 광경을 목격하며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RS그룹의 회장실에서 이연화는 창밖으로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박도훈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DH건설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이제 법적으로 DH건설은 온전히 그녀의 소유가 되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장에게 박도훈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즉시 고발 조치하고 그가 가진 모든 개인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고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를 넘어선 철저한 단죄였다. 박도훈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발신자는 은행과 채권자들이었다. 그들은 뉴스 속보를 접하자마자 빚독촉을 위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고 도훈은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박살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막대한 빚더미와 범죄자라는 낙인 그리고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뿐이었다. 그는 거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열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혀를 찰 뿐 누구도 동정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이연화는 회의실로 이동하여 DH건설의 새로운 경영진들을 맞이했는데
그녀는 그들에게 회사의 이름을 뉴호프 건설로 변경하고 기존에 부패했던 관행을 모두 뿌리 뽑을 것을 주문했다. 그녀는 박도훈이 망쳐놓은 회사를 정상화시켜 뱃속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이었다. 회의를 마친 그녀는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태동에 다시금 힘을 얻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엄마가 나쁜 사람들을 모두 물리쳤으니 이제 안심하고 세상에 나오라고 속삭였다. 서울의 뒷골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여인숙 방 안에서 최민아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박도훈에게 쫓겨난 후 그녀가 가진 것은 몸에 지니고 있던 약간의 현금과 명품 가방 몇 개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며칠간의 도피 생활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망친 이연화와 그녀를 내친 박도훈에 대한 증오심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미나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도박을 결심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질 나쁜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고도 무모했는데 임신 중인 이연화를 납치하여 거액의 몸값을 뜯어내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었다. 미나는 이연화가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라 해도 결국은 홀몸이 아닌 임산부일 뿐이며 갑작스러운 기습에는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다. 그녀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성공만 하면 착수금의 10배를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에이레스그룹의 자금이 얼마나 막대한지 떠벌렸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은 건달들이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연화의 동선을 파악하며 범행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다. 한편 이연화는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창밖에는 또다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비가 오니 퇴근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고 연화 역시 뱃속의 아이가 피곤해하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호 차량들이 그녀의 차를 앞뒤로 호위하며 회사를 빠져나갔다. 빗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연화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분을 느꼈지만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차량이 인적이 드문 한남동의 외곽 도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앞서가던 트럭 한 대가 급정거를 하며 길을 막아섰다. 연화의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지만 그 순간 뒤따르던 승합차 2대가 퇴로를 차단하며 포위망을 형성했다. 김 실장은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무정의를 통해 전 경호원에게 비상태세를 발령했다. 승합차 문이 열리며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건달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괴성을 지르며 연화의 차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이연화는 차분하게 안전벨트를 꽉 쥐며 상황을 주시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보다는 냉철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문을 잠그고 외부의 침입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청장에게 직접 핫라인을 연결했다. 차창 밖에서는 건달들이 유리창을 깨기 위해 무기를 휘두르고 있었지만 특수 방탄 처리된 마이바흐의 유리는 흠집 하나 나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튕겨냈다. 연화는 이 무지한 자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때 건달들의 뒤편에서 우비를 입은 최민아가 나타나 악을 쓰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빨리 문을 열고 저 여자를 끌어내라며 닥달했고 성공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건달들을 부추겼다. 미나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자각하지 못한 채 오로지 연화를 파멸시키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연화는 차 안에서 미나의 발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씁쓸함을 삼켰다.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건달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자 빗속의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에이레스 그룹의 경호원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건달들을 압도적인 무력으로 제압해 나갔다. 빗물과 핏물이 뒤섞여 바닥을 적셨고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하지만 건달들의 숫자가 워낙 많았기에 몇 명의 틈새를 뚫고 연화의 차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달려와 차문을 열려는 건달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뒹굴었다. 그는 다름 아닌 박도훈이었는데 그는 며칠째 연화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용서를 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도훈은 최민아와 건달들이 연화를 납치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앞뒤 잴 것 없이 맨몸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건달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면서도 내 아내와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고 처절하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차문을 막아섰다. 박도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이연화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가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도훈은 건달들의 집단 구태 못 이겨 바닥에 쓰러졌고 흙탕물에 얼굴을 박은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영웅처럼 연화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는 그저 무력한 중년 남성에 불과했다. 최민아는 쓰러진 도훈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고 꼴 좋다며 건달들에게 그를 밟아버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최민아의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의 장갑차들이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연화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순식간에 현장을 포위했고 도주하려던 건달들과 최민아를 모조리 체포했다. 하늘에서는 경찰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현장을 대낮처럼 밝혔고 최민아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무릎 꿇려졌다. 그녀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그녀를 거칠게 연행 차량으로 끌고 갔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연화는 천천히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김 실장이 재빨리 우산을 받쳐들었다. 그녀는 흙탕물 속에 쓰러져 있는 박도훈에게 다가갔고 도훈은 퉁퉁 부은 눈을 겨우 뜨며 연화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연화야, 괜찮아 아이는 무사해 라고 힘겹게 물었다.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지만 눈빛만은 진심으로 연화와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몸을 던져 그녀를 지켰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이연화의 반응은 도훈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는데 그녀는 도훈을 내려다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도훈에게 당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었다며 내 경호팀이 이미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연화는 도훈의 행동이 용기가 아닌 만용일 뿐이며 그가 끼어드는 바람에 오히려 상황이 번거로워졌다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말은 폭력보다 더 아프게 도훈의 가슴을 찔렀고 그는 자신의 희생이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연화는 도훈에게 몸을 숙여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와서 착한 척을 한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씻기는 건 아니야. 당신은 아이를 지킨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쇼를 한 것뿐이잖아. 연화는 도훈의 가장 아픈 치부를 정확하게 찔렀고 도훈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도훈이 느끼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다. 경찰이 다가와 박도훈의 신병을 어떻게 할지 묻자 연화는 그 역시 폭행 사건의 연루자이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도훈은 연화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감싸주길 기대했지만 그녀는 그를 철저하게 타인으로 대우했다. 경찰들은 도훈을 일으켜 세워 연행했고 그는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련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연화는 현장을 떠나기 전 연행되어 가는 최미나와 눈이 마주쳤다. 미나는 악에 받쳐 연화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연화는 그저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변호사팀을 총동원하여 최미나가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고 그녀의 가족들까지 민사소송을 걸어 완전히 파산시키라고 지시했다. 악에 대한 자비는 또 다른 악을 낳을 뿐이라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고 그녀는 적에게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하고 있었다. 다시 채오른 연화는 긴장이 풀리자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지만 곧바로 배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오늘 밤의 사건이 박도훈과 최미나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에 들어갔고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연화가 느끼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명료해져 있었다. 그녀는 차 안의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다시금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더 강한 제국을 건설해야 했다. 박도훈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오점일 뿐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마이바흐는 빗속을 뚫고 힘차게 전진했고 그 뒤로 남겨진 것은 패배자들의 비참한 절규뿐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간 자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 무렵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에서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연화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가슴 위에 올려진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감격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갓 태어난 아이는 붉은 피부를 하고 있었지만 힘차게 울어대는 목소리만큼은 엄마를 닮아 더없이 강인하고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의료진들은 건강한 사내아이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고 연화는 아이의 조망만한 손을 자신의 손가락에 걸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 피로가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김 실장은 병실 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아이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즉시 에이레스 그룹의 전 계열사에 회장님의 등남 소식을 알리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축하 보너스 지급과 자선 기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축하 화환과 선물들로 가득 찼지만 연화는 그 모든 화려한 선물들보다 자신의 품 안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숨소리가 더 소중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이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것은 높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뜻과 함께 오로지 엄마의 성을 따르겠다는 그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편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되어 있던 박도훈은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선 변호인조차 그를 포기할 만큼 죄질이 나빴다. 그는 며칠 전 뉴스를 통해 이연화의 출산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감히 축하한다는 편지 한 장조차 보낼 수 없는 처지였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드디어 다가온 선고 공판일 법정안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박도훈과 최미나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는데 특히 최미나는 공포에 질려 쉴 새 없이 몸을 떨고 있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고 최미나에게는 납치 미수와 사기 공갈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최미나는 판결을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법정 경위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끌어내어 구치감으로 이동시켰다. 이어서 박도훈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재판부는 그가 기업의 대표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웠으며 배우자를 유기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결국 도훈에게는 징역 7년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가 출소하더라도 평생 빚더미에 앉아 빈민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했다. 도훈은 고개를 떨군 채 판결을 받아들였고 방청석 어딘가에 와 있을지도 모를 연화의 모습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쓸쓸히 퇴장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이연화는 본격적으로 뉴홉 건설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기존에 부패했던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능력 위주의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여 조직 문화를 혁신했다. 또한 박도훈 시절 중단되었던 공사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을 선포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직원들과 협력 업체들은 환호했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갔다. 연화는 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회장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며 일과 육아를 완벽하게 병행하는 슈퍼맘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준희는 건강하게 자라 첫 돌을 맞이하게 되었다. 연화는 화려한 호텔 돌잔치 대신 소박한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자리에는 그녀를 보좌해온 김 실장과 충직한 직원들이 함께했다. 아이는 연화의 눈매를 쏙 빼닮아 영특하고 잘생긴 외모를 자랑했고 돌잡이에서 망설임 없이 판사봉을 집어들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으며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거짓과 배신이 없는 정의로운 곳이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날 오후 연화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교도소 접견실을 찾았는데 이는 그녀가 박도훈을 만나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문이었다.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박도훈은 1년 사이 폭삭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연화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유리벽에 갖다 대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잘 지냈냐고 물었다. 연화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당신과의 법적인 절차와 재산 정리가 모두 끝났음을 통보하기 위해 왔다고 차갑게 말했다. 박도훈은 연화의 냉랭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지만 염치불구하고 아이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사진 한 장이라도 좋으니 아이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이 비록 죄인이지만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매일 밤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며 출소하면 멀리서나마 아이를 지켜보며 살고 싶다고 눈물로 읍소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연화의 마음에 털끝만큼의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다. 이연화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는 척하다가 다시 닫으며 박도훈을 향해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선언을 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아이에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 아이는 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당신이라는 존재를 지웠습니다. 당신은 생물학적인 정자 제공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도훈이 가진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차없이 잘라버렸다. 도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도훈에게 쐐기를 박는 말을 남겼다. 당신이 출소한 후에도 우리 주위를 맴돌거나 아이에게 접근하려 한다면 그때는 법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당신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겁니다. 부디 남은 수감 생활 동안 당신이 벌인 것이 무엇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랍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고 도훈은 유리에 이마를 대고 오열하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온 이연화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배부 깊숙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그녀의 묵은 체증을 씻어내리는 듯 상쾌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박도훈이라는 긴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났음을 느꼈고 자신을 옥죄고 있던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린 해방감을 맛보았다. 대기하고 있던 채 오르자 김 실장이 미소 지으며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연화는 그에게 밝은 표정으로 회사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차 안에서 연화는 태블릿 PC를 켜고 아이가 있는 집안의 CCTV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의 이준희는 보모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그 천사 같은 미소는 연화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화면 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엄마가 너를 위해 더 크고 단단한 성을 쌓아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에게 있어 사랑은 이제 남녀 간의 허상 같은 감정이 아니라 핏줄을 지키고 키워내는 위대한 책임감 그 자체였다. 뉴호프 건설의 대회의실에 들어선 이연화는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향후 10년의 비전을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거대한 미래 도시의 조감도를 띄우고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짓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카리스마 있는 제스처에 임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 이연화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우뚝 서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일과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연화는 잠든 아이의 곁에 누워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듯 했고 그녀는 문득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회상했다. 불륜녀의 말을 미고 자신을 학대했던 남편, 그리고 임신 사실조차 모른 채 쫓겨났던 그 비참했던 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강인한 이연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이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한 산파였음을 인정했다. 연화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너는 절대 엄마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맡에 놓인 동화책을 정리하고 스탠드 불빛을 낮추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그녀의 침실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슬픔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고 오직 충만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고 내일 떠오를 태양은 그녀를 위해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한 여자가 겪은 끔찍한 배신과 시련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던 거인 같은 힘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연화는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복수를 완성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를 지켜냄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세상은 때로 잔혹하고 불공평해 보이지만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